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는 사랑수다방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한 가정이 마주했던 시련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9년 봄, 서울의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이성민 부장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그날도 이성민 부장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7,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8년째 근무하며 이제는 해외사업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날이었죠. 성민아, 이제 네가 해외 사업부를 맡아줘야겠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이상철 사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죠. 성민은 입사 이후 줄곧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왔고 그 결과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그의 공이 컸죠. 승진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녁, 성민은 약혼녀 한지원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원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이 성민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죠. 지원아, 나 오늘 해외 사업부장으로 승진했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오빠. 난 오빠가 잘할 거란 걸 항상 믿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성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래서인지 더욱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한 달 뒤, 그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성민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며느리가 될 지원을 첫눈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특히 지원의 상황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죠. 지원아, 너는 이제 우리 딸이다. 앞으로 엄마라고 편하게 부르려무나. 결혼식 전날,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진행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하객들은 모두 이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새로 꾸린 신혼집은 이상철 사장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였습니다. 옆 동이었죠. 이것은 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을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혹시라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지원아, 성민이가 속 썩이면 바로 달려오렴.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사다 주고 해다 주고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출장 갔을 땐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우니 친구들과 놀고 오라며 고급 호텔의 호캉스도 잡아주셨죠. 지원은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갔습니다. 성민의 승진 이후 회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그는 바쁜 와중에도 아내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항상 데이트를 했고 출장이 있을 때면 미리 어떤 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걸 알려드려 어머니께 부탁도 드렸어요. 지원아, 내가 없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걱정 말고 다녀와. 대신 걱정되니까 행선지만 꼭 알려주고. 성민은 출장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친딸처럼 아껴주신다 하더라도 아직은 낯설게 분명한 아내이니까요. 어느 날, 성민은 또 다른 해외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공장 증설과 베트남 신규 투자를 위한 중요한 미팅들이 잡혀 있었죠. 이상철 사장과 함께하는 이번 출장은 특히나 중요했습니다. 성민아,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해외 시장 개척은 잘 해왔지만 이제는 그걸 더 키워나갈 때야. 비행기에 오르며 이상철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큰 성장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성민 역시 이번 프로젝트들이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출장을 시작으로 그들의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잦은 출장은 곧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었고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2020년의 첫날,
이성민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지원이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죠. 새해 첫날 아침, 지원은 몸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가보자고 했고, 그렇게 찾은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의사의 말에 성민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지원에게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늘 동경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오빠, 나 꿈꾸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이상철 사장님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지원아, 이제 우리 집안의 경사를 책임질 아이들을 내가 품고 있구나. 앞으로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지내거라. 그러면서 통장을 건네시더니 태교 자금이라며 거금을 선물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뒤질세라 지원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가셨죠. 임산부복과 영양제를 사들고 오시면서도 지원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절대로 부담 갖지 말렴.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성민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임신한 아내와 곧 태어날 쌍둥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세가 오른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큰 평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철 사장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침 같은 동에 살던 지인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전세 물건이었죠. 내가 계약금을 걸어둘 테니 너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상철 사장님의 말씀에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철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셨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너희는 아이들 낳고 기르는 데만 신경 써라. 이렇게 해서 성민 부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원이 힘들지 않게 이것저것 도와주셨죠. 짐을 정리하면서도 임신한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하시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셨습니다. 지원아, 너는 쌍둥이를 품고 있으니 조심해야 해. 이런 건 엄마가 할게. 새 집은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쓸 공간도 넉넉했죠. 지원은 새집 구경을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들이 여기서 뛰어다니겠죠? 성민은 아내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야. 이사를 마치고 둘은 베란다에 나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평화로웠죠. 2020년 2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쌍둥이 임신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죠. 의사는 지원에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단태아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출장이 잦은 그로서는 아내를 24시간 돌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며느리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아, 엄마가 다 챙겨줄 테니 너는 아기들만 생각하면서 있어. 어머니는 거의 매일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찾아가 청소부터 빨래, 식사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하지만 결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원아, 그냥 엄마가 심심해서 온 거야. 내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며느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지원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가끔은 조용히 통장에 용돈도 넣어주셨죠.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태아들의 상태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의사는 더욱 철저한 안정을 당부했고 이때부터는 거의 누워서 지내야만 했죠. 성민은 회사 일정을 최대한 조정했지만 해외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들이 있어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지원이 미안해하며 말할 때면 어머니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건강 신경 쓰는 게 제일 우선이야. 다른 건 다 엄마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그해 여름. 임신 7개월 차였던 지원은 갑자기 생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이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갑자기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구해올게. 어머니는 그날 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문을 연 프리미엄 마트부터 24시 마트까지 모두 둘러보셨죠. 하지만 제철이 아닌 딸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어머니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딸기는 구할 수 없었죠.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강남의 한 프리미엄 마켓에서 딸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딸기 가져왔어. 어서 먹으렴. 새벽 4시, 어머니는 지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딸기였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 건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줘야지. 자, 어서 먹어봐.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충북 음성까지 직접 산지를 찾아가셨고, 제주도 한라봉이 당긴다고 하면 항공 특송으로 주문해 다음 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게 해주셨죠. 지원아,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해. 손주들도 손주들이지만 언제든 네가 제일 중요하단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며느리의 입맛을 챙기셨습니다. 때로는 지원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준비해 두시기도 했죠. 이렇게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고위험 임신이었음에도 지원은 비교적 편안한 임신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의 어느 새벽, 지원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정도 일찍 찾아온 진통이었죠. 성민은 베트남 출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출국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병원 갈 준비를 마친 채로요. 평소에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자주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긴급한 순간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출산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두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죠. 이서아, 이서영 건강한 쌍둥이 딸들이었습니다. 지원은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특별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된 것이니까요. 어머니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원아, 2주 동안 조리원에서 푹 쉬다 와.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다 도와줄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우울증이나 힘든 시기를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컸죠. 게다가 쌍둥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성민은 불가피하게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야 했지만 어머니가 매일같이 조리원을 찾아와 지원과 아기들을 살폈습니다.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산모 마사지도 최고급으로 끊어 최대치로 해주시고 조리원에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 성민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으니까요. 지원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더욱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원이 미안해하며 말할 때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편하게 있는 게 더 행복해. 엄마는 이런 게 좋아.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육아 지원은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소독하고, 아기들의 옷을 빨고, 심지어 밤중 수유도 도맡아 하셨죠. 지원아, 너는 푹 자. 아기들 울면 내가 알아서 할게. 매일 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기들 방을 지키셨습니다. 지원은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했고,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2020년 10월부터 이성민과 이상철 사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공장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서였죠. 회사는 급성장했지만 집에 남겨진 지원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그만 울어. 쌍둥이들은 크면 클수록 지원 씨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울었고, 한 아이가 잠들면 다른 아이가 깨어났죠. 스문의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원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왔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들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후였죠.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겠네. 그날 이후 지원의 음주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한두 잔, 그러다 점점 양이 늘어났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만의 시간이면 어김없이 술을 찾았습니다. 지원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많이 힘들어? 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단순한 육아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지원의 죄책감은 커져갔고 더 많은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2021년 들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술병을 비웠습니다. 지원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벽함이 부담스럽고 버거웠죠. 성민의 출장이 있는 주간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술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나 없을 때 많이 힘들지?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남편에게 지원은 항상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술병을 찾았죠. 점점 자책하는 시간이 늘어갔고 그럴수록 더 술을 마셨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남편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술로 이끌었죠. 2021년 6월, 지원의 음주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술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되었죠. 화장실 수건장 뒤, 옷장 구석, 베란다 화분 밑, 집 곳곳에 술병을 숨겨두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의 어느 날, 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아기들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경비실에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지원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울음을 터트린 채 아기 방에 있었죠. 지원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지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왜 자꾸 와서 감시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지원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따뜻하고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지원아, 엄마는 도와주려고.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원은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휘둘렀죠. 도와주는 거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는 겨우 소주병을 피했지만 지원이 던진 물건들을 막으려다 팔에 큰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쌍둥이들이 놀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한 지원은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팔에 통증도 잊은 채 며느리를 부둥켜 안았죠. 지원아, 엄마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부담이 되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원의 귓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중얼거렸죠. 전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어머니는 그날 밤 며느리를 재우고 쌍둥이들을 돌보며 날을 샜습니다. 팔의 멍은 점점 짙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더 깊었죠. 자신의 며느리가 둘째 딸 같은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지원은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팔에 멍을 긴 소매로 가린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며느리를 대했죠. 지원아, 오늘은 엄마가 아기들 봐줄 테니 너는 좀 쉬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는 걱정의 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1년 8월, 성민이 태국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긴 소매의 블라우스를 입고 계신 것이었죠.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말입니다. 어머니, 더운데 왜 긴 소매를 입고 계세요? 성민의 물음에 어머니는 급히 말을 돌리셨습니다. 아, 이거 에어컨 바람이 좀 쌀쌀해서 그래.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는 지원이 만취 상태에서 휘두른 폭행의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첫 멍 자국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멍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9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성민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난 그날 밤,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멍이 아니었죠.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어떨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지원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날아든 유리컵이 어머니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병원에 가셨고 이마의 상처는 혼자 넘어져서라고 둘러대셨습니다.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말만 되풀이하셨죠. 10월이 되었을 때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 지원의 폭력이 이어졌고 어머니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또 그랬나요? 다음 날 아침, 숙취에서 깨어난 지원은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녁이 되면 다시 술병을 찾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성민아, 지원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결코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원의 마음 상태를 걱정하는 말만 조심스레 전하셨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실 때면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경비실에서도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둘러대셨습니다. 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쌍둥이라 더 시끄럽죠. 하지만 점점 더 큰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괜찮다며 금방 다시 좋아질 거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셨기에 그 모든 폭력도 감내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지원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홀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시 자신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며느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원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술의 양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숨김과 변명으로도 더 이상 가려질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거리는 성탄절의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성민의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민이 출장 중인 터라 쌍둥이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려는 것이었죠. 지원아, 메리 크리스마스?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의 말씀은 흐릿한 술 냄새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지원을 발견한 것이죠. 바닥에는 이미 여러 개의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만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반쯤 남은 소주병이 들려 있었죠. 성탄절이면 뭐해요? 저보고 또 완벽한 며느리 노릇하라고요? 완벽한 엄마 노릇하라고요? 지원의 눈빛이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술 기운이 점점 더 오르는 것이 보였죠. 아니야, 지원아. 엄마는 그저 그저라고요? 어머님의 그 그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원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피하셨지만 뒤이어 날아온 화분을 피하지는 못하셨죠.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의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오히려 지원을 향해 있었죠. 지원아, 제발 정신 차려보자.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 던졌고 그중 무거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가 어머니의 가슴을 강타했죠.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지원을 걱정했죠. 지원아, 이제 그만. 하지만 지원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졌죠.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완벽하신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숨막히게 만드는 거냐고요? 발길질이 어머니의 갈비뼈를 강타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옆방의 쌍둥이들이 놀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술에 취한 지원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했죠. 어머니는 온몸의 고통을 참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원을 달래고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먼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전해지는 통증이 너무나 강렬했고 시야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갈비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이었죠. 정신을 차린 지원은 당황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발성 갈비뼈 골절입니다. 내부 출혈의 위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제야 지원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곧 경찰에 신고되었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새벽 베트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어머니가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귀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곁에서 자고 있던 이상철 사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전화 내용을 듣자마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쌌죠. 일단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해. 회의는 내가 처리하마. 다행히 그날 새벽 비행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들려온 또 다른 전화는 상황이 심각함을 알려주었죠.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내부 출혈 가능성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성민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뒤이어 걸려온 경찰의 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의 상처가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오전 11시 성민과 이상철 사장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내부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폐 근처의 골절이 심각해서 호흡곤란 증세도 있어요. 폭력의 흔적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폭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CCTV에도 일부 장면이 찍혀 있고 이웃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회사 일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아들,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이상철 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쓰느라 아내와 며느리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죠. 경찰은 지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혐의였죠.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신 어머니의 첫마디는 지원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성민은 더욱 가슴이 아팠죠. 괜찮아. 지원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평화롭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지원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쌍둥이들은 갑자기 엄마를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성민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 병원 VIP 병실에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직 입원 중이신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으셨고, 성민은 쌍둥이들을 데리고 왔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아, 지원이는 산후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해. 본성은 둘째치고 아마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산후우울증 문제가 클 게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여자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구나.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상처가 아직도 아픈 상태였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죠. 엄마도 이제야 알겠어. 지원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봐준다고 했지만 아마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게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도 아닌 쌍둥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이상철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그랬다. 넌 하나였지만 유독 갓난이일 때 그렇게 엄마를 찾아댔지. 단 1초도 떨어지려고 안 해서 늘 업고 살았어. 서아 서연이도 널 닮았는지 지원이한테서 늘 붙어 있으려고 하더구나. 하나도 아닌 둘이 그러니 오죽 힘들었겠니. 우리가 이해해 주자꾸나. 산후우울증 전문 상담센터도 있을 게야. 네 엄마 말대로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자. 그리고 일단 육아는 내가 전담해라. 내가 육아 도우미도 구해주마.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지원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건 어떨까? 매주 상담도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원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한 지원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했고 약물 치료도 병행했죠.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면 상담 선생님과 통화를 했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면 영상통화로나마 얼굴을 봐야 했죠. 때로는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상담실에서 지원은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죠. 산후우울증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병이에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다행인 거예요.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약물 치료 덕분에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고 폭력적인 충동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을 때 지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안아주셨죠. 울지 마. 엄마가 내 마음을 진작 알아채지 못한 게 더 미안하다. 4개월째가 되자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갔죠.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육아에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이들을 안으며 지원은 설명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떨어질 줄 몰랐죠. 6개월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은 지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상담과 약물 치료는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퇴원을 앞둔 어머니는 병실을 찾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며느리만 해도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는데 우울증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주변에 산후우울증 증상이 보이는 산모가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원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매주 한 번씩 산모 자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죠. 여러분, 산후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때로는 폭력적인 생각이나 자살 충동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저처럼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답니다.